안녕하세요. 24년도 8월 17일 날 2차 순경 공채 시험이 있었어요. 자, 전반적으로 뭐 과목 자체가 과목마다 좀 특색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경찰학이나 헌법 문제는 어려웠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인 것 같습니다. 자, 헌법 문제에 대해서만 저는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24년도 2차 시험 문제는요, 1차 시험에 비해서 결코 난이도가 쉽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또 충분히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고득점을 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분포표가 항아리 모양 해갖고 중간 부분이 조금 더 많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 시험도 1차 시험하고 비슷하게 상 점수하고 그다음에 중간 부류가 오히려 더 적고, 그러니까 합격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점수가 많이 조금 명수가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고득점과 또는 좀 중간 이후에 점수가 더 많이 분포를 이뤄서 낙타 모양의 그런 어떤 도수 분포표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 모양이 되는데, 자, 조금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일단 문제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뭐 정인영이라는 거 아시죠? 자, 일단은 그거 뭐 간단히 넘어갈게요. 네이버 카페도 있고 자료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도 강의하니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의 난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으로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 평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1차에 비해서 비슷한 난이도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차에 비해서 비슷한 난이도를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요? 뭐 그렇다 해서 무슨 어려운 이론을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보통 이렇게 내요. 문제가 옳은 지문에서 틀린 지문을 하나 낼 때는 틀린 지문 하나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이번 문제는 맞는 지문 이걸 찾는 문제가 이게 맞는 지문을 요구하는 문제가 12문제에서 14문제 이렇게 많았었어요. 14문제 가량 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틀린 문제가 많다 보니까 맞는 지문을 찾는 게 아리송하거나 또는 애매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요, 기존에 있던 판례를 그대로 내거나 기출문제를 낸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나 판례를 그대로 낸 게 아니라 약간 각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직업의 자유에 종류해 보니까 한 지문에 한 판례를 내는 게 아니라 판례 중 여러 개를 분포를 바꿔가지고 글을 각색을 했어요. 마치 대본 쓰듯이. 그러다 보니까 같은 판례를 하나만 외워갖고 딸랑딸랑 문제를 풀던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판례가 한 지문에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순차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판례가 또 여러 판례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틀린 지문을 찾아라 라는 문제보다 맞는 지문을 찾는 문제가 조금 어려웠고요. 기존 기출 문제를 그대로 내기보다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나기보다는 약간 각색해서 내면서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판례 문제를 할 적에 결론만을 묻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별로 문제를 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이렇게 결론만 또는 특정한 지문만을 외우신 분들은 조금 곤란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1차에 비해서 문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득점 하신 분도 많고 그다음에 합격권에 드는 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수험생 대부분은 어렵게 느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난이도 시험이고요. 자, 이런 시험을 보고 나서 앞으로 내가 25년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조금 더 해소해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대비할까요? 이제 점수별로 조금 구별을 해드릴게요. 이번 시험을 봤는데 35점 이상을 맞았다. 고득점이죠. 고득점으로 보시면 돼요. 안정권이다? 아니면 안정권이다? 자, 이렇게 맞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고득점이 이상이 됐을 때 35점 말고요, 한 40점 또는 42.5 또는 45점 뭐 이렇게 나왔으면 고득점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떨어질 일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요 사이에 고득점 되기 전에 요 사이에 걸리신 분들이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또는 다른 과목, 헌법은 만점 가까이 맞았는데 다른 과목을 좀 미진했다. 물론 접시 돌리기죠. 여러 과목을 잘 돌려야 되는데 헌법만 위주로 하신다면 이런 분들이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 기출 문제집을 중심으로 최신 문제, 최근 요즘 과거에 한 10년 전의 문제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출 문제 하고 나서 동형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팁을 하나 주자면 오답 노트를 꼭 만드세요. 이 OX 해갖고 오답 노트를 꼭 만드세요. 이 오답 노트는 모든 분이 다 만드셔야 되지만 특히 고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다리 또는 중요한 보드보, 그냥 교두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반드시 작성하시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에 반해서 20점에서 50점 정도 맞아서 다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많은 연습을 하셔야겠죠. 제가 점수를 그렇게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합격하기엔 모자르니까요. 그랬을 때는 핵심 이론 강의를 좀 들어보세요.
이런 강의를 좀 들으셔야 돼요. 이게 들쑥날쑥한 점수를 맞으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부분은 잘하고 어느 부분은 못하고 또는 조금만 깊게 들어가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이론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기반을 다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기출 문제를 푸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최신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푸시고 그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분들도 오답 노트는 마찬가지로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25점 미만은 올해 공부를 얼마나 많이 못하신 분들이에요. 준비가 많이 부족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다시 할 때는 기본 이론 강의부터 차근차근히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핵심 이론 강의 뭐 이렇게도 순차적으로 드는데 기본 이론 강의를 2회도 하기를 꼭 권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 자, 이것도 기출문제 하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수별로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만 그래야만 내년에 실수하지 않고 또 안전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행을 바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문제는 법학 문제는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점수변 솔루션을 좀 정리해 드렸으니까 자, 이제 간단하게 올해 있었던 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꼭 참고하시고요. 자기가 앞으로 점수대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좋은 선택을 해야 또 실수를 안 하겠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헌법 개정에 관한 설명인데 뭐 물론 헌법 개정, 헌법 128조부터 130조 조문은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2, 6, 3 이런 거, 그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는지, 공고는 대통령이, 공포도 대통령이, 그 다음에 국회 의결 거치면서 제적 3분의 2 기명 표결, 그 다음에 국민투표하면서 과투투가,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기본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거기다가 국민투표까지 잘못했다 했을 때 국민투표법 92조, 93조까지 완벽하게 하셔야만, 요즘 옛날처럼 그렇게 20일, 30일, 60일 이런 식으로 문제는 안 내요. 자,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수반되는 정부, 대통령하고 제적 과반수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럼 기억도 틀렸고. 자, 니은 볼게요. 대통령 임기 연장 중임 변경. 요 70조죠. 헌법 70조. 이걸 대상으로 하면 당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 이거 128조 2항이죠.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야, 니은 맞는 지문. 자, 기억, 니은, 디귿, 미을까지 있을 때는 디귿까지 보시고 정답 지문을 찾는 게 좋아요. 미을까지만 있으면 기억, 니은만 보고 정답을 찾는 게 좋고요. 자, 디귿.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20일 이상 기간을 공고해야 된다. 아이,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공고하셔야지. 공포도 대통령, 즉시 공포, 공고도 대통령. 아, 이거 뭐 기억과 디귿 모두 틀렸네요. 그럼 기억과 디귿이 모두 들어가야 되는데 기억과 디귿이 모두 들어가는 건 2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을 찾는 건 기억, 니은, 디귿만 갖고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 있으면 기억, 니은만 보고 바로 정답을 찾으시는 게 이 짝짓는 문제들의 조금 스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몇 개를 골라라, 이건 다 봐야죠.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리을도 맞아볼게요.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을 해야 하며 국회 의결은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표결은 무기명이라 기명. 여러분, 국회에서는 대부분 다 무기명을 하는데 기명 하나 외워주세요. 바로 헌법 개정 절차였어요. 그럼 리을도 틀렸고. 자, 미음 헌법 개정안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투투과 아주 올바른 지문. 따라서 기억, 디귿, 리을 2번이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 그래도 잘 정리하셔서 스킬까지 익힌다면 굳이 다 내려가지 않아도 짝짓는 문제는 풀 수 있어요. 2번 볼게요. 헌법 6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헌법 개정 절차는 마치 헌법 문제의 대문짝에 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 헌법 6조가 뭐예요? 6조. 아예 6조. 일반적으로 국제법 존중지에 따라서 6조 1항, 6조 2항. 그래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뭐 국제법규, 국내법으로서 효력이 있다. 하지만 2항에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지위를 보장받는다. 이런 조문은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죠. 자, 볼게요.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렵다는 거예요. 1번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므로 동등. 자,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아, 이거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이거 최근 판례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폐지나 개정을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걸 따르지 않았다. 그것만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벌써 1번은 틀린 지문. 이거는 최근 판례, 최신 판례. 2번은 예전에 우리 양심의 자유에 썼던 어떤 판례고 최근에 있었던 경찰 간부 시험 문제에서도 지문으로 정답 지문을 냈던 지문이었어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자, 이거 구속력이 없었다고 그랬죠. 국제법 체계상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명시죠. 위임입법 또는 입법 위임을 하거나 우리 헌법상 해석
하면서 입법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유계약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요구하고 있거나 해수산 국가에게 기본권 보장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입법 의무가 도출된다. 곧바로 도출되는 구속력이 없다라는 판례였어요. 이거는 간부문제에서도 바로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3번에 국제통화기금 IMF죠. 이거 우리나라가 그때 국가 부도 위기 상황에서 IMF에서 돈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거. 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니까요. 헌법 6조 1항에 따라 국제법, 국내법적 또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바 자국, 그래서 가입국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자, 3번이 맞는 지문이었죠. 4번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이거 국회 동의 받았어요. 따라서 죄형법정지 원칙상 법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라케시 협정을 위반했을 때,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이랬을 때 같은 취지로 보는 거죠.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을 둔다 해도 죄형법정지에 따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었다라고 해줘야죠. 자, 따라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처벌되는 내용이었어요. 따라서 옳은 지문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요거 약간 간부 문제에서도 좀 나온 지문이 나오고 또 최근 판례까지 이용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조금씩 주의해서 문제를 푸셨어야 돼요. 옳은 지문을 찾아라가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편이에요. 다 읽어야 되거든요. 자, 3번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 3번 정당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요거는 그래도 유명한 예전 판례가 정답 지문으로 나왔어요. 정당 그러면 국민의 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중개적 기관 이렇게 나오죠. 자, 8조 조문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정당은 개인과 국가를 잇는 중간 매개. 자, 한마디로 중기적 역할을 한다. 정당의 중개적 역할을 말미암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 선거를 통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게 바로 정당의 역할이겠죠. 2번 정당이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8조상 해산됐을 때 강제해산이죠. 그 결정 취지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자, 당선 방식, 비례대표든 지역구 관계없이 모두 의원직이 상실된다. 자,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의원직 상실된다. 요거 보셔야겠죠. 이거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해산된 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된다. 조심해야죠. 제가 이거 강의할 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방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유지돼야죠. 이분들은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맞죠. 국회의원은 상실되지만 지방의원은.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본 강의할 때도 이거 조심해라. 바로 맞는 질문 3번. 헌법이 특별히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 제도를 보장하고 8조 1항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면서 정당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하여도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 사적 정치적 결산 내지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정당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당은 국민의 단체, 사인의 단체, 기본권 주체, 국가기관이 아니죠. 다만 교섭단체는 국가기관이었어요. 법률상 국가기관. 맞는 질문. 자, 4번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참석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의 득표율을 얻지 못했다 해서 의원이 없는 게 정당의 필수 요건인가요? 국회의원은 정당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없다? 아니 출마했는데 아무도 못 얻었다? 그래서 정당을 등록을 취소해버리겠다. 이거 위헌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된다. 등록 취소하면 안 되죠? 정답은 4번이 정답. 이거 예전 판례고 또 과거에 많이 나왔던 질문을 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문제 4번 볼게요. 아이고, 헌정사. 제가 헌정사는 2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자, 유튜브 채널에도 뭐 1시간씩 아니면 30분짜리 제가 정리해드린 거 있잖아요. 외우셔야죠. 볼게요. 48년은 재헌헌법이었어요. 자, 양심의 자유. 그래, 우리 사생활의 자유에 관련된 기본권 중에 주거의 자유하고 양심의 자유 16조하고 19조 요게 사생활에서 재헌헌법 당시부터 있었어요. 그러다가 양심의 자유에서 종교의 자유가 분리된 것도 오차. 아시죠? 주거의 자유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로 분리된 것도 오차. 그러니까 이건 재헌헌법도 있었어요. 또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정권 그때 당시 재헌헌법 당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국가 주도형 경제 질서. 그다음에 공무원의 파면 청구권 요게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재헌헌법에는 공무원의 신분부자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자, 옳은 지문이었고요. 두 번째. 자, 그다음에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같은 걸로 묶이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62년 오차 개헌. 인간의 존엄 가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바로 나오지. 직업, 양심에서 종교의 자유가, 그 다음에 주거의 자유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그 다음에 15조의 직업의 자유가 새롭게 들어온 게 5차 개헌. 같은 걸로 묶였네요. 자, 80년 8차 개헌. 자, 행복추구권, 사생활 17조, 환경권 아주 올바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면 1, 2, 3번은 패스하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4번 찍어야죠. 자, 우리나라 87년 현행헌법이죠. 9차 개헌할 적에 그래요.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27조 5항,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권 30조. 여긴 맞아요. 이건 맞아요. 하지만 사상의 자유, 요거는 명시적
법리적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양심의 자유에 뭐가 포함된다?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 이거 어디 판에서 많이 나왔냐면 옛날에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어차피 양심의 자유는 언제부터 있었다? 재헌헌법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요. 따라서 개별 기본권이라고 해서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식이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정답이었어요. 명시적 규정이 없다니까요. 요거. 그래서 요게 정답이었어요. 자, 헌정사 문제 자주 외워야죠.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머리의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 바로 잡아야 돼요. 요번에 정답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 주체성. 이건 뭐 단골손님 약방의 감초. 기본권 주체.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도 기본권 주체. 국민, 외국인 이렇게 구분하시고 법인도 있잖아요. 또 국가기관 중에 서울대학교, 세무대학교, 축협, 상공회의소, 학교 안전공제회, 방송사업자, 사법인의 성격, 공포상 제한을 많이 받을 뿐이다. 이런 거 암기하셔야 돼요. 1번 볼게요. 카자흐스탄의 국적. 외국인이죠, 외국인. 자, 고려에는 외국 국적 동포로서 외국적 동포, 우리나라 재국민 아니에요. 인간의 권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를 구별할 때는 이거 국적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냐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국적자가 벌써 외국인인데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도 기본권 주체성이 있다? 외국인은 안 되죠. 바로 1번 틀렸고요. 적절한 걸 고르는 거. 자, 2번 18세 이상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형제, 영주, 체류 자격,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 등록자격에 등장. 그러면 지방선거권, 지방소환, 주민소환권, 주민투표권, 주민발언권 이런 것들 인정한다 해도 아무리 외국인은 피선거권은 없다. 너무 많이 나왔다. 외국인도 피선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야, 2번도 틀렸네. 3번 공법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 관계에서 지배 복종 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지배하에 있는 경우라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맞잖아. 3번이 옳은 지문이었네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 중에 서울대학교, 세무대학교, 기본권 주체가 가능하다. 세무대학교. 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교. 자, 정부조직법 4조의 부속기관의 일종 교육기관, 훈련기관, 영주물에 불과하므로 대학의 자율권 관련해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일반적으로 국립대학교를 대표하는 게 서울대학교 등이에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요거 많이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요게 될 수 없다가 아니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일반적으로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요거 그러니까 많은 지문 찾는 게 어렵다니까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자,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 37조 2항이 가장 대표적인 일반적 법률위법. 요거죠.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한다. 1번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제재보다 더 가벼운 것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기본권 제한의 효과를 지니게 된다면 이런 행정법적 법률 원칙에 어긋나든지 상관없이 헌법 37조 2항의 엄격한 법률의 근거를 지녀야 되는 거 맞죠? 아니 하위 기범에서 규정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침입적 지나치게 된다면 침입적이 되면 당연히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죠. 맞는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법률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 대상의 종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침입적인 때, 급부영역보다는 침입적일 때는 엄격성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익적이거나 다양하게 대처가 수시로 변하는 그러면 완화된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명확성권이 완화된다. 다양한 사실을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아주 정확한 지문이죠. 3번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데도 하위법령이 그 문헌의 의미를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임의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 혹은 축소함으로써 위임의 내용을 구체하는 단계를 벗어났다. 새로운 입법을 한다.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 위임 입법을 했으면 위임 입법은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만들어야죠. 맞죠?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1, 2, 3번 모두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었겠네요. 법률에서 일부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때 해당 법률에 사용된 추상적 용어가 그래요. 법률에 있는 용어가 추상적일 때 그 법률에 있는 용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임을 통해서 그래서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과 별도의 독자적 규율 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라면 포괄이임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와 별도로 명확성 원칙이 문제될 수 없다. 별도로 다 문제 담아야죠. 구체적으로 법의 내용을 채워라라는 건데 그럼 포괄이임 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만드셔야죠.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옳지 않은 건 4번이었어요. 자, 지문 4번이었고요. 자, 7번. 이거는 좀 쉬웠어요. 이번 문제는.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10조에서 나오는 거죠. 행복 추구권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그 다음에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의미 있는 일, 의미 없는 일, 위험한 스포츠, 그 다음에 단 이례적 행위를 하더라도 대가 없지 않은 일도 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포함되는 거였어요.
되죠. 따라서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의 보호 영역에는 가치 있는 행동만 그러면 안 되죠. 가치 없는 행동도 보호된다 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1번 지문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는 적극적, 소극적 모두 다 포함된다. 또 무상, 일시적, 일회적 오 속한다.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계속이 자유로운 발언권에 함축되어 있는 포괄적 기본권이다. 맞는 지문에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정법 절차 원칙 12조 1항. 자, 12조 3항 요거 보셔야죠. 그 다음에 피내세자,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로서 12조 2항, 4항, 5항, 6항, 7항 무죄 추정권까지. 자, 그래서 판례를 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건 어렵죠. 세무대 폐지. 오, 국립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졸업하시면 8급 공무원 바로 채용됐는데 지금은 사립대학만 남아있어요. 자, 모든 대학이 국립대학. 아, 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이 있다니까요. 세무대학교, 서울대학교, 국립대학. 김구 주체가 된다니까. 그럼 학문의 자유가 있겠지. 그렇다 해서 영원 불변하게 우린 존속할게. 그것까지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무대학을 폐지하는 법률을 만든 거 반하지 않았어. 세무대학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 의결하는 경우 입법 절차에 있어서 당연히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하는 등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별도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 가지고는 적법 절차 당연히 위반한 걸로 봐야죠. 위반한 걸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문제다. 적법 절차는 헌법 12조의 적법 절차, 물론 형사 절차에서 시작해서 행정 절차, 입법 절차 모든 절차로 퍼진 거 맞아요. 하지만 이건 내부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형사 절차에서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거치지 않은 거 형사 절차에 관한 자 적법 절차 원칙,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본권성을 인정하는 그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요게 판례, 요게 좀 조심했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이게. 자, 두 번째 판례 볼게요. 행정 절차상 강제 처분에 의해서 신체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자, 행정 절차상 즉시 강제, 행정상 즉시 강제라고 하죠. 행정상 즉시 강제. 요럴 때 신체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 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 행정상 즉시 강제는 당연히 영장 같은 건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당연히 적법 절차 원칙, 행정 절차도, 입법 절차도, 법원 절차도 모든 영역에서 지켜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영장주의는 적용 안 해도 적법 절차 원칙은 해당되지요. 왜 안 되겠어요? 3번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출국을 금지. 출국 금지하는 거 그렇다고 가두는 건 아니잖아요. 끝나고 가시라고요. 끝나고. 따라서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의 조항에 따른 출국 금지 결정은 성재장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구하므로 출국 금지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출국 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출국 금지 결정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맞아요. 충분히 여러 가지 불복 절차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불복 절차를 통해서 불복 다투면 출국할 수 있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니까 반하지 않는다. 아주 좋은 그대로 나온 판례겠네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번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 아주 유명하죠.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성명 등의 통신자료 열람 제출 요청.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통신사업자는 당해 대상자한테 사후 통지해줘야지.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에 효율적인 수사 정보 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후 통지해줘야죠. 이렇게 하면 위배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배된다. 아주 유명한 판례기도 하고요. 최근 판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어요. 이렇게 정리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관련된 8번도 살펴봤습니다. 자, 9번 볼게요. 거주 이전의 자유. 우리 14조. 여기 거주 이전의 자유는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서 국경을 넘는, 하지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입국 출국의 자유가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입국의 자유가 없고 출국의 자유가 있다. 국적 이탈의 자유도 있다. 하지만 국적 선택, 특정 장소 이런 건 없다는 거. 판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맞는 지문 고르라는 거죠. 맞는 지문. 자, 아프가니스탄 안 그래도 지금 전쟁 지역이라던데 위난 지역이라는 일시적으로 여권 사용을 제한한다 해도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입국의 자유. 입국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지행과 주권과 밀접한 관련 있는 인간의 권리에 속하므로 입국의 자유는 외국인 노노노노. 출국의 자유는 있어도 입국의 자유는 안 돼요. 3번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외 체류,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해외 이주 자유, 외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대한민국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를 포함하지만 외국 체류나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 들어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민은 입국의 자유, 출국의 자유 다 있죠. 벌써 1, 2, 3번이 다 틀렸으면 정답은 4번이죠. 뭐 이거 너무 많이 나왔다.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생활을 하다가 서울에서 살다가 군대 갔어요. 정선, 강원도 정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강원도 정선에 있으면 정선에 주민등록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주소지, 생계를, 그러니까 생활 그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있던 주소지,
그래서 그 지역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건 반하지 않는 거. 그럴 때 문제가 뭐였냐면 주민등록법이 아니라 병역법이었잖아요. 주민등록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거 그때 판례였어요.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 이전의 자유,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맞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법이 아니라는 거야. 주민등록법은 관련이 없다. 법은 아니다. 병역법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군인이 영내 거주할 때 그가 속한 세대 거주지를 주민등록을 하게 할지라도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 거주 이전의 자유. 주민등록법 아니에요. 병역법이었어요. 아주 옳은 지문. 요거 기출 지문이었는데 과거에는 주민등록법으로 틀린 지문을 냈는데 요번엔 맞는 지문으로 냈네요. 요거 살짝 바꿨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볼게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만 나열해보세요. 자,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 자유와 원하는 직장을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다.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직업의 자유 에는 무직업의 자유, 겸직의 자유, 이직의 자유 많아요. 심지어 경쟁의 자유도 있어요. 자, 그런데 기업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 원하는 직장을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원하는 직종을 어떻게 해? 그런 걸 청구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특정 직책, 특정 지역, 특정 보수, 그다음에 존속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벌써 포함되는 것만을 골라냈더니 잘못 들었네요. 2번 다른 기업과 경쟁해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 활동할 수 있는 경쟁 자유는 포함되고요.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한 직종, 종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이직, 겸직 다 있어. 2번이 정답. 3번 여러 개의 직업을 선택 동시 겸직할 수 있는 겸직의 자유 있어.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이건 없지. 뭔가 특정 직책, 특정 지역, 특정 보수 존속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4번 한 번 선택한 직장 존속 요구 없다니까. 자신이 원하는 직업 또는 직종을 종사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 습득하게 이건 있어. 직업 교육장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요건 있지. 하나 있고 하나 없고 하나 있고 하나 없고 이런 식으로 여러 판례를 섞어갖고 문제를 내고 또 한 판례 있는 걸 또 쪼개갖고 따로따로 내고 이러니까 어려웠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참 심란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자, 11번 볼게요. 사생활 비밀 자유 17조. 자, 일반적 기본권인데, 자, 판례. 뭐, 그렇게 어려운 판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래서 이제 힘든 거야. 다 읽어봐야 되니까. 자, 어린이집 폐쇄로 CCTV 원칙적으로 설치. 이거 반해요? 해야죠. 침해 아닙니다. CCTV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거. 두 번째, 대체복무 요원 생활, 내부 공용기관 CCTV 설치, 촬영하는 행위는 군부대와 달리 대체복무 요원들 모든 사적 활동, 동선을 촬영하여 개인의 행동과 심리를 심각한 제약을 느끼게 하므로 대체복무 요원의 사생활 비밀? 여러분 CCTV를 설치한 거는 보안 때문에 또는 안전 때문에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을 관찰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이거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도소 그런 내부 공간 생활 내부 자 이게 만약에 내밀한 정서라면 그러면 안 되겠죠. 화장실, 탈의실 그게 아니란 3번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정신과 진료 현장, 정신과 화상 진료 현장 각각 간호직 교도관을 입회시킨 것은 수용자의 사생활 노출 염려 솔직한 증세 의사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당 수용자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질병 또 치료를 제대로 하는지 거짓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한 거니까 침해하지 않습니다. 4번 볼게요. 헌법 17조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 사생활 영역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 유지 자유와 비밀. 자 핵심적인 영역 공적인 생활 영역 활동은 공적인 영역에서 하는 건 그건 사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보호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공적인 건 변론으로 하고 자 사생활 비밀 자유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생활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 유지를 할 것이니까 공적인 생활과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서 보호 변론 그건 별도로 뭐 공무단이고 뭐 이런 건 별로로 하고 이게 사생활은 아니죠. 사생활은 아니다. 아니라고 할 것이다. 와우 4번이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이었어요. 12번 볼게요.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양심. 여러분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양심 그러면 추상적인 양심이야 구체적 양심이야. 자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선 나 자신이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마음속에 진지한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양심이다. 아주 기본이에요.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말이죠.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냐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손에서 절박하고 구체적 요 부분이 틀렸지.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데 요 부분이 틀렸지. 그다음에 두 번 양심은 그 대상 내용 동기에 따라 되게 다양하고 모든 동기는 다 돼요. 하지만 그게 사회적인 질서에 동일할 필요는 없다. 사회규범이나 도덕률에 일치하는가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노노노노노노. 자 3번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현상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맞아요. 사생활 영역에 들어가는 4번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10조 후문 어떠한 사람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자기가 주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다라는 걸 내 스스로 입증을 하셔야죠.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증명해야 합니다. 이건 기출지문이었어요. 자, 국가가 그 사람의 병역 의무, 병역 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을 확인한다? 아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지문인데 조금 각색을 하고 또 적절한 것을 골라라 하면 문제를 다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도 많이 먹고 힘들었을 거예요. 자, 13번 볼게요. 종교의 자유. 또 이제 19조, 20조 연달아 냈어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거. 1번 출력수. 즉 작업에 종사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출력수라는 건 이제 나가서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 분들. 원칙적으로 월 3회, 4회 종교 집회를 실시하는 반면 미결 수용자, 미지정 수용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그것도 공간의 협소. 이게 이제 그렇다. 공간의 협소. 아무래도 관리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 동별 돌아가면서 왜냐면 미결 수용자니까 아직 재판 중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공범자들이야. 자꾸 교회에 가서 서로 말을 맞추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게 순차적으로 서로 겹치지 않게 하다 보니까 교회는 한 곳이고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에 한 번씩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미결 수용자, 미지정 수용자 종교의자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판례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침해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침해하는 것이 맞다. 제가 미쳤죠. 그러니까 미결 수용자, 미지정자 연간 1회 정도의 종교 집회 참석을 비례한 구치소장의 종교 참석을 채워하는 미결 수용자, 미지정자 종교의자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공동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라면 그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출력수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결 수용자 공동 정범일 때 장소가 협소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서 종교 집회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반하지 않는다로 가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는 침해한다. 그 사건이 아니니까 비교하셔야지. 그게 이제 바로 요거예요. 요거랑 비교하면서 공간이 한 개뿐이에요. 종교 행사는 종교 수용자, 미결 수용자. 특히 여기는 출력수가 아니라 미결 수용자. 자, 그러면서 수용동별로 진행. 미결 수용자, 공범 여기 나왔잖아요. 이거 공범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하고 구별하시라고요. 한 개 공간일 때 이 말 나오고 공동 이 말 나오면 이거 침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이 아니라 출력수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런 사건이 아니면 침해예요. 침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다음에 한 달에 일주일 아닌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그거 지켜줘야죠. 그래서 여기는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하도록 한 건 침해가 오히려 아닙니다.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 정답. 요거 최근 판례잖아요. 3번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0월 8일까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행사 일률적으로 미결 수용자 참석을 금지한 구치소장의 종교행사 참석 불허 처우는 미결 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몇 개월이야. 거의 4개월이에요. 그래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서 종교의자를 침해했다. 아주 유명한 판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금지처분. 수용시설에서 또 소란을 펴서 또 독방처분. 약간 징벌처분을 받은 거죠. 30일 범위 내에서 30일 이내 기간 동안 종교의식 행사 참석할 수 없고 종교 상담을 통해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고 금치기간 중 30일 이내 공동행사 참가를 정지하는 이거는 침해하지 않아요. 왜? 소란을 폈으니까 30일 이내 범위 내에서만 반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금치처분을 받은 자가 서신 수술을 금치기간 동안 못하게 하는 것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1번하고 2번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어요. 최근 판례를 냈던 겁니다. 14번 볼게요. 선거운동,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선거운동. 이거 선거제도,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같이 묶었는데 최근 판례가 24년 판례가 공사공단, 지방공사공단 한 번에 모아서 판례를 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안성시관리공단,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시설공단, 그다음에 지방공사 상근지구 이렇게 하고 최근 24년도 판례에서 이런 것들은 개별 사건인데 한 번에 정리해줄게 이렇게 한 판례를 낸 걸 쭉 연달아서 문제로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이나 공사공단 직원은 국가공무원도 아니고 지방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처럼 정치력 중립을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당에서 당원이 아닌 자가 선거할 수 있는 직무와 관련 없는 이런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같아요. 2번, 3번, 4번이. 자, 상근직원. 자,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데 공직선거법 조항 해당 부분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일률적으로 통일적으로 못하게 했다. 그래서 전차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한다. 마찬가지예요.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 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이것도 침해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당원이 아닌 자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침해한다. 이 판례 24년도 판례부터 22년 23년도 판례까지. 1번 그러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설립된 조합
상근 직원에 대해서 또 여기도 상근 직원. 이분들은 뭐예요? 농협 아니 농협 일을 보시는 분. 근데 이분들이 공직선거법에 해당 부분의 정치적 의사표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직접적 활동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그러니까 뭐예요? 딱 이분들은 제한적으로만 금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에 저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한적으로만. 여기는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금지했잖아. 그래서 일률적으로 금지한 거 전부 다 침해. 하지만 제한적으로 금지한 건 이거는 반하지 않는다.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어려웠어요. 최근 판례까지 전부 다 정리를 잘 하시고 계셨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좀 정확하게 사례를 구체로 내잖아요. 자, 볼게요. 공무단인권에 관한 모든 것을 모든 게 이게 어려웠어요. 15번, 17번이 개수 문제였어요. 이게 좀 힘들었어요. 또 거기다 개수가 한 개만 고르라는 그런 식으로 두 개만 고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다 봐야 되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리을을.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억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연구기관, 교육기관, 연수하기 위해서 휴직기간 2년. 이분들이 구급 공무원인데 로스쿨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휴직을 하고. 왜냐면 로스쿨이 3년이잖아요. 그래서 2년, 3년 해갖고 자기가 맞춰가지고 로스쿨 가고 싶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연수하기 위해서 휴직기간 2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해서 3년을 해주면 나 로스쿨 갈 수 있는데 2년밖에 안 된다. 그렇다 해서 그 휴직기간 동안 로스쿨 가라고 만든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요? 그래서 이렇게 연수 휴직기간을 상한을 제한을 하는데요. 공직직임기에 배제하거나 고문단위권 실무를 박탈하는 것과 관련이 없으므로 휴직 조항으로 인해서 법학전문대학 진학하려는 구급지방공무원의 단위권 아무 관련성이 없어. 아무 관련. 왜? 휴직기간 로스쿨 다니라고 만든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다니까. 관련이 없다.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맞는 지문. 자, 니은 농업협동조합장. 조합장. 농업협동조합.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지방의회 의원 임기 만리 전 90일 전까지 그 직을 해임되도록 규정한 거. 자, 이거 90일 전까지 특정 계층에 여과된 이익과 전문 경험을 가진 지방자치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여러분, 농업협동조합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출마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체를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거 침해한다 했어요. 출마를 할 수 있어야지. 일조로 금지하면 어떡해요. 자, 디귿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소정의 조항을 위반해서 300만 원. 아주 유명하죠. 회계 책임자. 그다음에 선거사무장 배우자 300만 원. 본인이 당선이 무효된 거. 이거 연좌제 아니잖아. 자신의 역할을 대신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죠. 따라서 이거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고 또 연좌제에도 반하지 않는다 했던 사건. 침해한다? 틀린 지문. 리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 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자, 이것도 유명한 판례였어요. 23년도 판례였죠.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근데 모든 공직을 일률적으로 또 못하게 해서 문제가 됐던 거야. 아동 청소년과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직은 할 수 있는 예외가 또 시간적 간격을 두고요.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해서 공무단위권을 침해했다. 아주 좀 특이하죠. 누가 봐도 성범죄, 아동 청소년 성범죄 이거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금지할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요즘 공무원들 어떤 도덕성 관념에서 이거 조금 이해하기 힘들까라는 판례이기도 하지만 또 알아두셔야죠. 모두 일률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었는데 예외가 없어서 또 침해한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옳은 지문이 니은 디귿 리을 다 틀린 지문이고 얘만 옳은 지문이어서 한 개가 정답이었어요. 이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1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을 받을 권리 27조.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재판 받을 권리 27조. 여기서 국민참여재판 또는 재심 이런 것들은 재판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그냥 진부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보다는 자, 볼게요. 최근에 있었던 영상물, 그 다음에 미성년자 성범죄 그랬을 때 그 영상물, 기록물을 가지고 그래서 법원에 영상물을 내고 그때 당시에 어찌됐든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분들 입회하에서 그게 맞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걸로 끝나버린 사건이에요. 그냥 증거능력이 인정된 거죠. 그랬더니 뭐야? 이 증거능력을 탄핵시켜야 되는데 반대신문권을 통해서 탄핵시켜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된 거야. 그냥 바로 그때 당시에 그 진술을 받았던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 이제 정당한 권한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정한 자니까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그때 진술된 내용이 맞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하면 증거 능력이 빡 인정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신문권, 탄핵권 이게 다 사라져서 최근에는 영상 기록물만 가지고는 곧바로 진술 절차 없이 또는 반대신문권 없이 그냥 인정만 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 거 최근 판례가 위헌 결정받은 판례. 요거 같이 내면서 문제를 냈던 것 같아요. 이번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든 기본적으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약식에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때도요. 따라서 약식 명령의 형보다 중간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침해 아닙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적용해야죠. 그래서 침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피 신청. 그러니까 판사님이 저 사람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빨리 빼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거죠. 기피 신청,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소송 지연을 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스스로 신속하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고마운 거 아니에요? 반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침해하지 않는다, 위반된다 할 수 없다. 2번이 적절한 지문이었어요. 3번 교정시설장이 미결수용자 교정시설 내 규율 위반, 징벌, 그래서 금시처분, 규율 위반 내용, 징벌, 처분 결과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 자료로 통보를 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못 거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법관이 양형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적용할 수 있어 미결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을 제한한다?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재판 청구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사람 징계를 받았다는 자료를, 참고 자료를 제공한 거지, 이게 그 사람 재판을 거지 마, 그런 거 아무 관련이 없어요. 드디어 나왔죠. 4번 영상물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해서 조사 과정 동속했던 신뢰관계는 법정 진술에 의해서 성립함이 바로 인정돼 버리는 거야. 반대 신문권 안 받아줘, 탄핵권 안 받아줘. 그래서 바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피고인의 형사 절차 권리 보장과 미성년자 피해자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것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최근에 침해한다 해서 영상물에 대해서는 탄핵권을 좀 보장해줘라 라고 했던 판례였죠. 정답이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또 개수 문제. 자, 17번 마지막 이제 개수 문제로 나온 건 요게 끝이죠. 근데 개수 문제니까 또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어려웠다니까. 쉬운 문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개수 문제 나오면 이거 뭐 되게 곤란하다니까, 시간도 많이 먹어요. 다 읽어야 되니까. 힘들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기억, 학칙, 재정,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 평의위원회, 자, 심의사항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 연구나 교육의 대학의 중심 기능에 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요, 그 사람들의 어떤 연구나 논문에 대해서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해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의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 대학의 학문과 연구활동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그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본질에 부합하고 필요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원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라는 판례였잖아요. 그것은 교육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모두 교원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에는 맞는데 뒷부분이 좀 잘못됐네요. 디귿 서울대학교 23년도 저소득 학생 특별전형 모집, 이것도 최근 판례죠. 수능 위주 전형 또는 EBS 교재에서 80%. 이거 다 반하지 않아요. 자, 그건 대학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죠. 수능 위주로 전형을 할지, 그다음에 EBS 교재에서 나오는 거야. 뭐 국가에서 보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그 대학이 알아서 스스로 적인 범위 내에 포함되는 거죠. 따라서 실시계획은 저소득층 특별전형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의 기회를 불리하게 박탈하고 있어 이는 대학의 자율성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단은 범위 내에 있어요. 대학의 자율성 범위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틀렸네 뭐. 그러면 여기서 뭐 다 연계는 없으니까 정답은 1번밖에 없죠. 1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여러분 이거 4공화국에 있었던 긴급조치인데 1호부터 9호까지 죄다 위헌받았어요. 왜?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학생 모든 집회 시위,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학생 제적을 명하고 소속학교 휴교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학생 집회 시위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 자치 지원질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서 1호부터 9호까지 싹 다 위헌받았어요. 요게 맞는지 뭐. 그래서 정답은 한 개였다. 어려웠죠. 힘들었어요. 자, 볼게요. 8번 보겠습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34조.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지방자치단체 장. 이분은 4년 임기제. 물론 3번 연임도 가능하지만 이거야 뽑혀야 되는 거죠. 뭐 반시즌 아니잖아요. 따라서 근무 형태나 보수 체계에 있어서 다른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없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이 아니잖아.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반하지 않는다. 두 번째,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들은 코로나 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했지만 난민은 그때 안 했어요. 이거 반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거 나왔던 사건인데 난민은 왜 안 했어? 안 했잖아. 그거 왜? 아니 이분들도 외국인, 난민도 외국인, 왜 이거 차별을 해야 합리적 차별이라 할 것이 아니죠. 차별이 아니었죠. 왜 안 해주는데? 똑같이 외국인인데. 그래서 침해한다. 제가 이것도 조금 잠깐 죄송해요. 침해한다. 왜 둘 다 외국인인데 차별을 해요? 이 사건이었잖아요. 3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소정의 유족법이 여러분, 유족이라는 게 산재 당시 그 사람의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형제자매는 이미 다른 가정을 이루고 다루다루 사는데 왜 내가 형제자매 그 배우자까지 책임을 져? 직계혈족
법적 형제자매 배우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동법조항은 이거는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상적이다. 맞다. 유명한 판례죠. 3번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일시예금을 받은 사람에게 기초연금, 퇴직금 다 받았잖아. 근데 거기다 또 기초연금도 받겠대. 이거는 당연히 못하게 해야죠. 기초연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도록 한 법은 반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현존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퇴직 일시예금을 받은 사람의 무조건적 기초연금 지급된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침해한다. 노노노노노노. 퇴직금 다 만약 연금 받았으면 계속 매달 받으니까 기초연금 안 받으면 되는데 일시불을 받은 다음에 난 다음 달부터 안 받으니까 기초연금 받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침해하지 않습니다. 라는 판례였어요.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설명 중 저수라는 것은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는 그 자체로 태아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지만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로 과정을 알게 된 태아에 대해서 성별 정보, 이거 임신주 32주 이거 올해 판례 24년 5월달이니까 판례잖아요. 최근 판례잖아. 4월달이고 5월달 최근 판례 24년 판례. 과거에 임신 기간 내 그때는 뭐였어요? 필요성 원칙에 반했어. 효과는 있었어. 하지만 32주 내 고지를 금지하도록 한 거. 태아 성별을 고지한다 해서 뭐 낙태가 있고 태아 성별을 고지하지 않는다 해서 낙태를 안 하고 24년 된 그럴 영향 효과가 1도 없다라는 거지. 따라서 이거 적합성 원칙에 반해서 위헌 결정 받은 거잖아요. 고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이유가 있다? 자, 일단은 이유가 없지요. 왜 고지를 못하게 하는데 지금은 고지를 해줘야죠. 이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당성은 있어도 효과 적합성 원칙에 반했습니다. 두 번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 무효 판결. 유명하죠. 이것도 최근 판례. 혼인 무효 판결.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자료가 잘못됐어. 그래서 이걸 뒤집어야 돼. 그럼 기록이 남아있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혼인 무효 판결에 대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정정 신청을 해당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된 때 그 혼인 무효 사유가 한쪽 당사자 또 제3대 범죄 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 장에서 등록부 제작성 신청을 부여한 가족관계 등록부 제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조항은 요거 조심하셔야죠. 자, 일단은 제한 이게 가족생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제한되지 않는다.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고요. 이거는 만나야 문제된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거하고 문제가 되는 거지. 3번 국가에게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자로서 부모의 양육을 지원할 헌법상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부터 곧바로 헌법이 국가의 자녀 양육하는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출퇴근 복무까지 이런 것까지 부여한다고 이건 없다. 맞는 질문. 맞네. 최근 판례. 그다음에 4번 혼인 중에 여자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가족관계 등록부에 가족관계 등록될 권리라고 됐죠. 출생한 자녀의 생부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서 생부의 청구인들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니, 생부의 가족생활이 아니죠. 그 가족관계 등록될 태아, 출생한 태아를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출생한 아이를 얘기해야지. 무슨 생부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틀렸다. 그래서 정답이 3번 지문이었어요. 이거 정말 판례를 기본권 그것까지 아주 자세히 내고 있어요. 출생 등록될 권리가 란 판례였잖아요. 이거는 누가 출생해요? 생부가 무슨 출생 등록이에요. 출생한 아이의 출생 등록될 권리. 그것도 즉시. 그 즉시는 바로가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뭐 이런 얘기. 이거 과거에 기준문제 여러 번 나왔다고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자, 20번 국방위의 문제 마지막 헌법상 의무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원래 의무 문제 잘 안 냈는데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국방위 의무. 그래서 39조였어요. 병역 의무 이행 중에 받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런 건 이행 중이 아니라 이행 이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이행 중이 아니라 이행 이후. 그래서 병역 기간 동안에 법무사 시험 못 봤어요. 병역 기간 동안에 공무원 시험 못 봤어요. 그럼 이행 중에 받는 불이익은 병역 의무 이행 이후에 받는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1번 민주국가 병역 의무 납세무와 더불어서 국가 정치적 공동체 존립 유지를 위해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부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병역 의무 부과를 통해서 국가방위 도모하는 것은 국가 공동체 필연적으로 헌법적 의무다. 남자만 징병검사 대상 병역 의무자, 여성은 안 되는 거. 이거 자의금지 심사 반하지 않는다. 자의적인 차별 취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하지 않는다. 3번 병역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그 의무자 기본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으므로 법률에 의한 병역 의무 형성도 헌법적 한계 없다고 할 수 없고 있고 헌법 일반 원칙 기본권 보장 정신의 한계를 준수해야죠. 당연하죠. 4번 국가정보원 주관하는 신규 채용 경쟁 시험을 병역 기간 동안에 못 보게 하고 나중에 제대하시면 2년을 또는 3년을 늘려주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병역 이행 중에 받는 불이익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판례. 남자는 병역을 피한 자로서 제한, 현역 군인은 신분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데 이건 병역 의무 이행을 받느라 받는 불이익으로 라고 하면 되죠. 여기서 받는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행 이후에 받는 불이익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행 중이니까 여기에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적절치 않은 거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문제가 이렇게 맞는 지문을 골라라 또는 개수 지문이 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한 14문제 정도는 이런 문제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야.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진땀 좀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나오지 말라라는 법은 없어요.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법적 수준은 올라가 버리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제가 대비해서 여러분의 학습 방법이나 이런 걸 좀 해드렸는데요. 그냥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반드시 손 잡고 끈기를 갖고 수업 잘 듣고요. 자, 그러면 헌법의 정의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